예, SBS MBC 뉴스 특보 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그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 실효성 여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대책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WTO 제소 같은 이런 어떤 대외적인 차원의 우리 대응책도 분명히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실제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2부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일 간의 갈등 관계를 중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얻을 만한 곳은 또 어디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대통령이 저렇게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경제가 이런 일본의 보복 조치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힘이 내공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이 부분. 적을 알아야지 또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또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을 위해서 앞서 1부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일단 모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SBS MBC의 서주현 기자도 오늘 같이 함께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서 기자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2003년도에 우리가 백색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으니까 16년 만이죠. 16년 만에 우리가 이제 이 화이트 국가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변화가 온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수출에 있어서 일본에서 저희가 수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변화가 됩니다. 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언급이 됐지만 일본이 전략 물자로 지정한 1,100여 개 품목이 그렇게 되는데요. 지난달 이미 수출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등 3개의 소재를 포함해서 전략 물자 857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운 개별 허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 있던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받았고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선적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90일 이상 받아야지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에서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필수 품목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1,100여 개니 사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캐치홀까지 해서 대량 살상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예. 모든 것이 가니까 결국 뭐만 빠지냐면 식료품하고 목재 정도만 빠지고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제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기자께서 지적을 했었지 6개월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6개월마다 해야 됩니다. 와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는 3년마다. 3년마다였고. 그러면 뭐를 검증을 받느냐면요. 이것이 제대로 제조 과정에서 써 있는지 그리고 최종 부품이 적색 국가에 안 들어갔는지 예. 3가지 정도를 이제 하는데요. 사실 중국, 대만이 와이트리스트에 없는데도 잘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일본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래요. 아니 그냥 거기서 좀 빼줬는데 3년 할 거 6개월 했는데 무슨 대단한 거냐? 이러한 지금 시각으로 지금 이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WTO 제소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게 무역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회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렇죠. 나름의 논리적 근거도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동안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포괄 허가제로 이렇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수입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익숙했던 우리 기업들로서는 6개월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내들 서류도 더 늘어날 거고 걔네들이 서류를 볼 때 금방 기다렸던 듯이 한국 거니까 바로 처리해줘야지 이렇게 할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는 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시스템이 되나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의 가장 최근의 어떤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재고 생산 방식으로 인해서 재고를 최소화한다. 재고를 최소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운용에 관련 자금 조달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은행 돈을 써야 되는 기간 자체가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자 비용을 적게 내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재고를 한 6개월 단위로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은행 우리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그 6개월치만큼의 운용 비용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일본의 그 지금 백색 가이드 리스트에서 그동안 수혜를 받은 것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첨단 제품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첨단 제품이라는데 이게 그 전자제품의 이런 경우는요.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제때 못 팔면 재고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일수록 빠른 주문을 해서 제때 조달해가 생산하는 것이 재고를 낮추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묵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묵은 제품이 돼버리니까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서플라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던 생산 시스템을 지금 이제 하이트리스가 배제했으니까 저 기간만큼을 서플라이 체인 각 기업의 이제 공급망 예. 전산을 바꿔줘야죠. 그래도 그만큼 또 자금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이 금융 시스템까지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좀 사실 굉장히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하고 뭐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그게 늦게 들어오니까 생산하는 데만 차질이 빚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거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재고를 많이 가져가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재고 가질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화이트 국가에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무런 시장이 없었다. 그럼 우리로서도 그렇게 해당이 되면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그걸 모르면서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규제할 때는 뭐 진짜로 수출 제도의 뭐 관리용으로 우리가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자체는요. 이거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방으로 안 본다면 뭐냐면 북한이나 중국 수준의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취급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 가서 얘기하는데 계속 이 얘기가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제3국에 문제 있는 물자를 풀지 않았다는 증명만 있으면 다시 돌려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하고 일본 측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느끼는 강도하고 우리가 느끼는 강도하고는 지금 굉장히 다르고 지금 여기서 사실은 좀 불협화음이 나는데 네. 우리는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너무나 우리로서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양국 간의 어떤 이 괴리, 이 거리감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범위 얘기를 그럼 이제 좀 들어가서 해보죠.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금융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고 또 갚는 이런 시스템에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그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서 기자, 예. 결국 우리가 시작은 반도체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어느 누구도 이게 반도체에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은 어떤 분야에 타격이 있느냐 이 분야가 상당히 그러니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면서 뭐 그 기존에 그 수출 규제를 했던 세계 품목 이외에 반도체도 핵심 소재가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는 것들은 보면은 좀 뭐 어렵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뭐 실리콘 웨이퍼, 마스크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력한 핵심 소재들을 꼽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무래도 여파는 다른 산업에도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예. 또 확산된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요. 예. 이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공들여서 육성을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화학, 또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로서는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처럼 충분히 재고를 확보 못하는 게 뭐 그런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의존도가 큰 품목만 골라서 또 그렇죠.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들 이런 예. 첨단 소재 부품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아무래도 허가 기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게 경제에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한테 현재는 반도체만 툭 던져놓고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은 이걸 건데 하면서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요. 예. 실리콘 웨이퍼. 웨이퍼라고 그러죠. 예, 그 실리콘 얘기가 또 나오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자민당을 못 만났지 않습니까? 간사장 못 예, 만났죠.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보면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거는 뭐 천지랑 차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주로 야당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뭐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로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슈하는 거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번에 그 일본 관방장관께서 아까 오다 보니까 뉴스를 하면서 아마 요 근래 저 일본 고위 장관 가운데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언급을 하신 분은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도 사실 전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다. 이를테면 뭐 WTO가 공식적으로 세계 무역량을 발표할 때 이 전체 무역량 가운데 전 세계 무역량 가운데서 3분의 2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을 깬다는 것은 세계 무역망을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방장관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트리스 제해라는 것이 GVC 글로벌 밸류체인의 영향을 준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오늘 우리 통계에서 뭐 특별한 대책하지 않고 상당히 강하게 되겠다 발언하는데 이게 이제 하이트리스 배제하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제 통관 업무 우리가 이제 LC를 개설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글로벌 밸류체인 얘기를 이제 수가 관방장관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한번 우리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좀 세계 소재 이걸 이제 수출을 우리가 쉽게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받아서 이렇게 지금처럼 못하게 돼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대체하는 나라를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 상황에서? 뭐 그러면 찾아야죠. 또 찾아야 되고. 그쪽도 찾아야 된다. 예, 그쪽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자 여기는 완전히 소재를 하는 데고요. 우리는 중간재를 만드는 그렇죠. 데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밸류체인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중간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식층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다케시란 분이 한국 언론들하고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반도체의 패망. 지금 일본은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지금 이것이 2, 3년만 가면 한국이 국산화와 다변화를 했을 때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이런 책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장 잘 형성된 데가 반도체 업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예, 전 세계적으로. 웨이퍼는 일본에서 하죠. 그다음에 뭐 그 광학기계는 네덜란드에서 하고 뭐 등등해서 굉장히 나눠져 있고요. 그게 특화가 되면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싸게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되는데 이제 그걸 깨기 시작하니까 예. 지금 뭐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6대 반도체 뭐 협회라든가 ICT 기업에서 이제 그만 좀 하셔 두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깨지면은 다시 복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산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산화하는 것이 꼭 좋은 길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 국산화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가는 거는 좋습니다만 국산화가 대체율을 높이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칭가스 같은 거요. 지금 일본에서 갖고 오는 게 총액이 1,000억 정도예요. 연간. 네. 1,000억인데 자, 그럼 우리 에칭가스를 우리가 테스트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하는데요. 그 클린룸 하나 만드는 데만 4,0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싸우던 글로벌 체인망이 잘
이 접목이 된 반도체 업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이걸 갖고 지금 급수를 찌르니까 문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도 지금 사실은 이 뭐 배짱 크게는 못했어요. 3대 품목에 대해서 이 제한을 둘 때 뭐 이 저거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D램하고 랜드 프레시는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7나노 이하의 EUV 하는 데만 자기네들이 제한을 뒀고요. 예. 그다음에 폴리이미드도 지금 갤럭시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거는 또 불포함을 시켰어요. 에칭가스는 우리 41%밖에 안 쓰니까. 예.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면 일본도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까 이 교수님 말한 것처럼 리스트가 나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되지. 지금 모든 걸 국산화한다. 그거는 이거는 전혀 비효율이다.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금방 저 했던 뭐 우리 최 고문님이. 최 변호사님 했던 거 가운데 우리가 좀 제가 하나 거둔다고 하면 사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하고 낸드 플래시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은 삼성전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일본 그 미국의 뭐 그다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의 구글의 뭐 데이터베이스가 예. 삼성 걸 쓰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럼 뭐야? 대안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가운데서 최고 걸 썼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럼 이 세상에 다른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협회나 구매 기관들이 자꾸 한국에 와서 너 공급에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일본 보고도 이 공급을 흔들면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최고의 제품을 사고 싶은데 최고의 제품을 못 구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삼성전자 아까 말한 대로 랜드 플래시라든지 메모리 부분에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피해가 가는 일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아마 아까 우리 지금까지 한 거로 보면은 가능하면 안 할 거고 아까 EUV 만대로 예. 초미세 관련된 부분에만 어떻게 타협하려 가느냐가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우려 또 일본 내부에서의 우려 뭐 물론 당연히 우리 쪽도 우려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장기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장기화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반도체 얘기하는 김에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이제 7월 1일 날 얘기를 하고 7월 4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었죠. 이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예, 그렇죠. 수입 규제 조치를. 근데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업계에서 뭔가 뭐 어떤 차질이 빚어지거나 뭐 생산에 진짜 무슨 문제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봤을 때 7월 초에 이제 예.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행이 들어간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수입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요. 될 텐데요. 이미 일본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뭐 반도체 산업에는 뭐 비상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지만 실제로 확인을 업계 해본 결과 예. 그 세 개 품목이죠. 그 불화수소, 플로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이 세 개의 품목의 수입량이 7월 동안 제로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업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수입량이 전무했다. 7월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업계 의견을 종합을 하면 세계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 문제도요. 예.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 있지만 저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세계 뭐 점유율 70%라 그러지만 70%에서 우리나라 메모리가 60%를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일본에 저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다 자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합작회사로 여기서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서 지금 제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입한 게 없을 뿐이지 예, 수입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달에 우리가 3개월치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2.5개월 정도로 그 정도 얘기 나오네요. 내려온 정도고 일단은 한국에서 여기서 국내 합작회사 거의 80%가 한국에 있는 합작회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또 직접적인 피해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 기자, 아니 서 기자. 네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얘기가 일본에서 발표 나온 직후에 바로 가가지고 꽤 오랫동안
있다고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이 합작회사가 한국에 예. 있고 뭐 공장 부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을 갔죠. 그래서 소재 확보에 뭐 나섰고 여러 그 분야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급한 불 끌 수 있는 소재는 확보됐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뭐 감산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감산은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쪽 그 업계, 취재를 해보시니까. 네,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고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해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감산 결정을 했고 또 삼성은 최근까지도 감산 예.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또 뭐 공정을 전환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런 탄력적인 운용이 사실상에는 일부 감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예. 관점이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또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조치가 이런 우리 기업들 예.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한일 양국을 넘어서 미국 예. 기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그러겠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 교수님, 근데 저는 저 감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예.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반도체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뭐 조치가 그 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근데 지금 당장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작년 10월인가요? 그 예, 정점 찍고 10월 내려온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이제 어차피 올해가 그 메모리 반도체 경우에 저 반도체 사이클로는 하강 국면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강 국면이 있기 때문에 하강 국면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수요도 줄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느냐? 재고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재고가 있어서 사실 뭐 우리가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사이클 속에 감산이라기보다 재고를 소진하면서 이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번 생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우리가 수율이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을 고치면 되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감산이란 말을 안 쓰는 건 적절하다 생각해요.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뭐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원래가 설계한 대로 딱 해봤는데 이번에 생산장 물량을 돌아보니까 어떤 라인에서 부분은 우리가 엔지니어를 좀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반도체 생산이라는 거는 수율 경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감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도 미래의 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공정 재점검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차피 될 거를 어차피 해야 될 이번 거 하는 기회에 상황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고도 좀 이제 좀 줄이고요. 줄이고 소진시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을 좀 줄이면서 이 재고를 줄이니까 재고에 대한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않겠습니까? 있겠죠. 사실은 궁금한 게 한 가지 예. 있는데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감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감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저희가 모든 상품 재화를 생산할 때는 그 수요나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그렇죠. 그 양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이슈가 없을 때도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뭐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 조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좀 궁금함이 최 있는데요.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그럼요. 예. 이번에 뭐 그런 뭐 주기적인 그런 메인테너스가 있지만 도시바에서 정전 사태가 나서 일주일 동안 섰어요. 그래서 10만 장 웨이퍼를 깨먹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40% 감산을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잘 아시지만 가격 탄력성이 굉장한 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이 감산을 삼성까지 딱 들어가면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총 매출액이 떨어지는 걸 이 지난 30년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양산 과정을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라인에 새로운 라인, 7나노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라인의 지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뭐 수율 개선을 위한 그런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일단은 뭐 시작이 반도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충분히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는 사실 뭐 속단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세 분 말씀을 통해서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시작한 게 이번 사태가 1,100여 개나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좀 더 취약한 포인트가 어딘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반도체를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됐을 경우 우리한테 일단 타격이 좀 바로 올 수 있는 또 분야는 또 어디라고 보세요? 예, 사실 이제 반도체 경우는 하나 더 말씀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에서의 슈퍼갑이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가 뭘 잘 알고 있느냐면 일본에서 조달하는 그 부품과 장비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끔씩 이제 지리적으로 하산도 나고 이렇게 재해가 많은 나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재해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부터 삼성이 어떤 그 도미넌트한 시장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너 가능하면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예. 우리 주변에 와서 생산하라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면요 그 주변에 일본계 반도체 장비 내지는 부품 소재 업체가 무지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납품업체들만 옆에 가는 게 아니라 예. 일본이나 다른 데 업체들도 많이 그래요? 오죠. 많이 오는데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직계를 안 해서 우리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삼성전자가 우월적 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죠. 지난번에 보면 일본에도 지진이 났다. 예. 일본 지진 난 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생산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망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일본도 자기도 나중에 자기 국가 입장에서 보면 팔아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일본이고 이제 전 세계의 반도체 관련된 소재와 부품은 생산해본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있는데 전 세계 생산해본 국가는 지금 과거에 생산한 국가는 미국하고 일본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반도체의 장비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하고 미국도 최첨단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한국에 안 준단 말이에요. 최첨단 안 준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미 80년대, 90년대 초에 미국 의회가 야, 이 자꾸 말이야. 이 한국이란 이런 나라들이 수요 독점적 유세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최첨단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끌려 들어간다, 밖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예. 한 번 미국 상무성에 조사를 하게 한번 했어요. 도대체 그럼 나중에 우리는 뭐가 먹고 사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첨단 기술은 미국 국경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일본도 최첨단 부분은 안 벗어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차세대 파운드리 사업에서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하려고 하는 EUV 초미세 같은 부분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백색 화이트 국화하면서 이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뭐냐면 일종의 어떤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라고 할까?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최첨단까지 이렇게 추격해오는 거를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막겠다.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소재와 장비 네. 산업을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가 제일 큰 수요자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야 우리 근처로 와라. 너 나라 거기 있는 거 말이 불안해 안 되겠다. 그때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지 않던데 예. 제가 옛날 90년대에 이 반도체 산업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할 때는 일본에 우리 그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이 하는 것은 최첨단 부분을 한국의 그 공장을 예. 설립하지 않는 이거에 하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예. 사실 우리가 좀 그동안 잘 못 들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 고문님 말씀하고 이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못 들여와서 생산에 당장 큰 차질이 빚어지는 거는 일단은 좀 걱정을 해도 된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차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우려할 만한 점이 없는 거는 아니다.
이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반도체에서는 수요 이 사이클이 6개월 정도 가니까 6개월치를 전체를 이 생산 계획과 재고 계획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렇죠. 불확실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확실성이 나오면 다 이제 예. 좀 안 좋으니까 어차피 그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노리는 거는 실제로 물건을 우리가 못 받아서 생산 차질이 오는 것보다도 그 사이에 한국에서 또는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 기업들이 또는 한국 정부가 갖게 될 어떤 불안감, 그렇다는 어떤 뭐 소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거기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확실한 경고는 하나 이번에 읽은 게요.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2030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절대 우위를 우리한테 안 주겠다는 의지 네. 표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뭐, 좀 밀렸지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예.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교수님 아까 보시면 우리,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아까 보면 우리 그 정밀 기계하고 항공 기계인가? 아까 공작 기계 같은 공작 거요? 기계가 예. 나오더라고요. 정밀 기계하고 공작 기계가 나오는데 사실 정밀 기계나 공작 기계 같은 경우 외양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관을 만드는 것은 네. 저기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미세 장치하고 그 다음에 그 미세 장치하고 또 들어가 있는 가운데 하나가 그 기계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가 또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행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작기계나 정밀 이런 쪽에 우리가 생산을 하더라도 그런 정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항상 저런 게 작동할 때 보면 요즘에 이제는 모든 기계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로 작동하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몰딩 시켜 뿌린다 그래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수입은 어차피 우리가 기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우리가 이 짬밥 먹기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된다 이게. 쌓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절대 그렇죠. 시간. 예. 많이 이용해보고 그것도 이용해보면서 그것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전 세계의 기후에 따라서 다양한 걸 갖다가 한 번에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 산업 자체는 독일과 일본 같이 이게 세계 대전을 해본 국가들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그게 그쪽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수입 의존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한국이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걸 만들어봤자 채사적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런 식의 정밀도 예.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서의 사용 이후에 자기들의 검증을 거쳐서 통계 패키지까지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괜히 했다가 오히려 불량품이 나면 다른 기계는 다 잘돼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불량품이 나면 기계 그러니까요. 불량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같이 해서 모아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가격에 그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보다 맛집 찾아가면서 밥 먹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고독한 미식하시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잘하는 데 가서 사오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우리가 100% 사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저 식각기 같은 건 다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가 환학이라는 거거든요. 일본제. 거기는 지금 30년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너무 손에 익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익숙한 대로 가는 거고 결국 국산화는 어느 정도의 뭐 국산화라는 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100% 하는 거는 진짜 시장 자유경제 체제에도 안 맞고 뭐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의 나라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예. 적정한 선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말로 기업에 잘 맡겨놓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번도 사실은 뭐 기업들이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아베 정부가 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교수님께서는 예. 공작기계, 정밀기계 쪽이 상당히 좀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세계 소재처럼 일본이 또 추가 보복 조치로 들어올 수 있는 타겟이 이 정밀기계, 공작기계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좀 예, 정리를 그렇죠. 하고요. 예. 자, 우리 또 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이게 조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어떤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화학업계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100% 우리가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직용 섬유입니다. 섬유 원료들, 그다음에 뭐 화학, 그다음에 또 플라스틱 이 원료 많이 또 갖고 오고요. 항공기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자, 근데 이게요, 우리가 뭐 빠질 구멍이라고 그러면 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사실 일본이 굉장히 답답한 나라는 아닙니다. 예. 무슨 제도가 있냐면 기업들이 자율로 하는 일반 포괄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 화이트 리스트에 가면 굉장히 우대를 해줘갖고 3년씩 하지만 중국 대만이 어떻게 하냐면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예. 그거를 6개월 동안 아무런 이 뭐 소위 말하는 간섭 없이 가는 게 예. 일반 포괄 제도라는 자율형 기업들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 그러면은 이걸 뭐 HS 분류를 좀 대분류를 해서 섬유에 관해서 이렇게 다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포괄적으로 갖고 오는 그런 방법들이 일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걸 활용을 해야 되고요.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지금 활용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거의 지금 뭐 와일리스트 국가가 하는 그렇다고 특혜만큼 되기 예. 때문에 예. 얼마만큼 지금 사실 이게 기업과의 기업 싸움이 아니고 정부와의 정부의 어떤 신뢰감의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예. 부분들이 구축이 되는 순간 우리도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미래 먹거리를 주로 이제 타격을 많이 맞아요. 주고 있는데 예. 지금 뭐 거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미래차 쪽에서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특히 수소차 부분이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열심히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긴 문재인 한데.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수소차 그러니까요. 홍보에 나서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뭐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이런 데 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탄소 소모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본 첨단 소재 기업 도레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수입을 한다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하는데 이런 부분이 뭐 수요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미래 먹거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타격이 예상이 되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화학 분야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화학 분야도 같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이제 뭐 수십조 원 들여갖고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로 키우려고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야들이 일본 추가 보복에 아무래도 발목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100여 개나 되는 화이트국 배제에 따른 우리가 이제 일단 수출에 또는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품목 1,100여 개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좁힐 수는 있겠군요. 일본도 1,100개를 다 이제 관리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 행정력이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조금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저희 연구원에서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고요. 네. 저희 연구원 이제 접속하시면 그쪽 리스트 나옵니다만은 이 보고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경제주평에 나온 거 예. 이거. 예. 지금 고위험도는 83개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1,000만 불 이상의 수익과 5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되지만 이 중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국산화 과정을 갖고 있고 또 대체품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고위험도는 한 80여 개, 100개 미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대경제원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해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에 그 말씀이 딱 있어서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53개, 그다음에 90% 이상인 품목이 48개, 한 50개 정도 네. 거기에 되는데 이제 예. 이 매출액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가는 것들을 다시 또 좁혀서. 재분류하면 고위험군 83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도 그렇게 이 1,100개를 다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좁혀서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저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90% 이상 일본의 수입 의존을 하고 있는 품목들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지면 또 굉장히 많고요. 그 모든 거를 일본이 다 현실적으로 제재를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도 그 모든 거에 대한 대비책을 역시 찾을 수 있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부터 이제 대응책을 좀 우리가 그럼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몇 가지 대응책들을 물론 좀 큰 틀에서 하는 내용이긴 한데 대응책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무엇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WTO 제소권 같은 경우부터 일단은 얘기를 좀 현재는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서 기자, 지금 네. WTO 제소권 어떻게 현재까지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과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WTO 제소를 가지고 이제 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핵심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최종 승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이에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양국이 양자 협의에 착수한 이후에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내면 1심 격인 이 분쟁 해결 기구의 패널 판정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또 1심 결과에 불복을 하게 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또 3,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그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 얼마 전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도 거의 뭐 3년 가까이 그러니까요. 걸렸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소기구인 신임위원 선출 문제로 사실상 그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일각에서는 WTO 제소는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다. 공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국제 공조 관심을 차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일본에게는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서 기자가 사실은 쭉 상황 정리를 좀 해 주셨고요. 지금 서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 화면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WTO 일반위원회 그에서 있었던 그 영상들 보시면서 맞아 저때 있었지 이런 이제 기억을 되살리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종욱 교수님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서 기자 말씀대로라면은 WTO 제소가 명분상에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는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WTO 제소를 통해서 얻어내는 건 이번에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이제 뭐 배상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실질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법리적인 행시적 논리고 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돼가 있는 거는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된 부품에 대한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걸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맹분의 싸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맹분의 싸움에 하는 거는 우리나라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소송 끝나봤자 한 3년 내지 5년 뒤면 뭡니까? 예. 일편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3년 5년 되면 그 중소기업 사라져 버렸는데요. 망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WTO에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맹분의 싸움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 국제무역 질서에 봤을 때 반하는 행위를 한다. 그렇게 다른 나라들도 너 조심해라 하는 그런 쪽 이야기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부품 소재 장비에 관련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우대 조항이 이 배제되어서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 공급망에서의 생기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보니까 또 재밌는 거는 일본이 또 우리 조선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보조급 협정 위반이다. WTO 제소 절차 들어갔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이랑 인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또 그 바뀐 거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이다. 일본도 이런 어떤 뭐 상소기구 패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알 텐데 결국 일본의 이런 조치들은 우리의 WTO 제소에 대한 어떤 물타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이거는 뭐 이거 나오기 전부터 지금 했고요. 있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세계 1, 2가 이제 합병이 되면은 세계 9개 나라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지금 그걸 반대한다는 거고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다 WTO 제소에 지금 이 방법을 다 지금 쓴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일본 자체가 지금 상급위원회 개혁안을 내놨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WTO 지금 무력화를 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WTO 제소는 상징적인 부분만 남지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뭐냐를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잠깐 앞서서 지금 시간이 3시 44분입니다. 시장이 이제 끝난 지 한 13, 4분 지났죠? 우리 금융시장 마감 상황을 좀 살펴봐야지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사태를 또 어떻게 보는지 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부 유정훈 기자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기자, 오늘 시장 상황, 마감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이 맞물리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1987.12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엔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전 거래일보다 0.95% 하락한 1998.13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615.70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2억 원, 3,612억 원 매수한 반면 외인이 3,963억 원 매도하면서 출렁했습니다. 자,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외환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요. 결국 이제 시장이 낙폭이라든가 이런 폭에 관계없이 좀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문제는 꼭 우리 그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를 추가 이제 제재로 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1998원까지 내려오는 것 같고요. 환율이 1,200원 근처까지 올라갔군요. 예, 1,200원까지 올라온 거 봐서 이제 달러 강세로 간 거고, 그렇죠. 예, 우리 원화 약세로 갔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땐 1993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 2,000을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진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또 대통령의 이런 담화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감을 좀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주시장보다는 외환시장 쪽에 조금 더 그거에 예, 대해서 외환시장, 예민하게 예, 굉장히 반응을 예민하네.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군요. 다시 이제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는 당분간은 강대강으로 가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WTO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실효성 여부는 뭐 말씀을 따로 해주시고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최 교수님 네.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첫 번째 바로 할 수 있는 건 난간표 주일대사의 소환이죠. 이제 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이제 상계관세 지금 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번 이제 일본하고 내놨던 얘기가 기금 조성안. 기금을 양쪽 기업, 관계되는 기업들이 출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또 유엔 안보리에 일본을 예.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유엔 안보리 얘기는 조금 낯서네요. 뭐 환적하고 뭐 환승하고 했고 일본에 지금 뭐 들어간 배 수출하는 사건들이 몇 개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예. 걸 모아서 안보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그렇게 뭐 정직하지는 않다는 얘기들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건 사실 일본이 먼저 네,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국제법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일본은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3 3국의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워낙 우리 둘이 싸우니까 그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싸울 때는 누가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미국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오늘 저녁에 지금 뭐 한미 그다음에 미일 그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30분 차이로 지금 회의가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폼페이오가 만난다는 게 처음부터 세 나라를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따로따로 만난 다음에 예. 만난다? 30분씩 지금 해서 끝에 세 나라가 이제 같이 만나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의 또 결과도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과연 미국이 새로운 어떤 제안을 낼 수 있는가 글쎄요.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의 대응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앞서 좀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서 기자 말씀대로 8월 28일 날 이제 시행이 될 수도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사이에 일본 왕의 공포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점도 네. 있겠고 그다음에 오늘 뭐 당장은 오늘 밤에 ARP에서 열리는 한미일 3자 회담에서 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취약한 포인트가 뭔지를 이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알게 됐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한 국산화 율을 높인다라는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산업 구조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장기적으로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듣고 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우리의 취약점이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았으면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진짜 우리의 취약점이 뭔지 알았습니까? 나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생각하는 취약점은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나는 그걸 구조다. 생각하지 수출 중심이 너무 의존도가 높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고등학교 때 국사와 세계사를 우리 세대는 다 배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이 피지배 국가에 친절하고 자유롭고 잘 되게 하는 역사를 배워본 일은 없습니다. 아, 강대국이 우리에게 친절할 거다, 뭔가 시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 역사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우리를 도와주고 밑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배려할 거다 아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강대국인데 예. 이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속 성장하고 국민이 잘 사는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배웠느냐? 저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오늘 그 일본 가기가 통과한 것이 정말 28일 날 시행이 될 발표될 거냐.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폼페이오 이야기하고 미국이 이야기한 대로 스탠드 스틸 예. 휴전 협정을 가시하는 정말 이제 지금부터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일본 아베도 왜 계속 고하느냐? 트럼프가 강대국이잖아요. 예. 트럼프가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제 이 지금 남아 있는 기간 한 20 며칠 동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대국은 강대국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주 뭐 아까 요즘 많이 나오는 이 신문에 워낙 많이 나오는 투키대사 함정. 아니 저쪽이 강대국인데 강대국을 갖다가 우리가 비하해서 보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배워서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 국회에서 가신 여당 의원들에게 와서 자민당에서 안 만나준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구걸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전 약속에 갔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이야기로 갔을 때는 나는 해결이 안 된다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이게 역사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에 배운 거를 우리의 외교와 그다음에 경제나 협상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에 진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정말 직접적인 대처는 결국 국산화 그다음에 높이는 거죠. 우리가 국산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의 이 협동을 통해 가지고 예. 만드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당하고 있는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거를 생산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코스트가 무지무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걸 지나치게 국산화하게 되면 국산화한 투자가 다 실패로 끝나고 실제로 또 뭐냐 하면 일본은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화하는 순간에 저 사람들은 가격을 우리 생산한 가격의 3분의 1로 내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이 국산화했을 때 외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부품 소재 장비의 가격을 보면 거의 50%를 덤핑해 쳐요.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해야지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 분하다. 그래서 국산화했다. 그럼 뭐 앞으로 10년 동안 국산화한 것이 완전히 그냥 필요 없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업계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봤을 예, 때 서기자.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국산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국산화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예를 들어 반도체라면 예. 메모리에서 시스템 비메모리로 옮겨가는 단계인데 그런 첨단 공정에 쓰이는 것들은 사실 어떤 것들이 쓰일지 급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국산화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국산화된 것을 100%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한국이 국산화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초 기술 능력이 얼마쯤 되는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차세대에 필요한 부분에 어떤 새로운 걸 하려 그러면 일본이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국산을 하더라도 우리 국산 제품은 한 50%, 60% 쓰고 40%를 그것을 사올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의 관계를 구축해놔야
다음에 차세대 제품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우선주고 준다 이거야. 그것이 벌써 90년대부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서는 그걸 전략적 외자 조달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을 한다 그래서 100% 쓸 수가 없어요. 그러려 그러면 그렇죠. 그 국산하는 그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정말 우리가 기초과학 기술이 정말 튼튼한 R&D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기초과학을 가진 사람이 R&D를 하려 그러면 한 기업의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5천억 안 되면 최소한 그런 기업이 사내 유보가 2천억 정도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중소기업이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할 수는 있지만은 중소기업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하는 거죠. 5천억 정도, 중견기업 정도가 중견기업 정도 되겠네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치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밀한 준비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율을 100%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 누구나 다 그렇죠. 이해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산업 구조가 너무 의존도가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90% 넘는 품목이 지금 뭐 48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최고님한테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한일 간의 이 관계가 이제 안보와 경제가 이 과거의 그런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저는 이 기회에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우나 고우나 한미일 관계의 재구축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 미국이 들어오는 그러한 새로운 안보적 협력과 경제적 협력의 그런 틀을 짜는 게 향후 20년간 우리가 조금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한일 간에 갖고 있는 무슨 안보 협약 뭐 지소미아 이런 것도 다 폐기하고 한미일의 그런 안보적인 협력을 다시 만들고 한미일 간의 경제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사실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쩌지 끌고 가는 거는 미국이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다시 자성을 하지만 투트랙으로 우리 내실도 강화하지만 저는 아예 뭐 이걸 복원해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보다 이 계기로 해서 새로운 한미일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조금 더 큰 우리의 나라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일 간의 이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거를 감안하면 그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뒤에 있는 이 미국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관계를 돌이켜봐야 다시 뭐 우리가 옛날에 그 역사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지울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해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판을 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MBC 뉴스 특보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대응책 얘기를 세 분의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그다음에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님, 그다음에 소정 기자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합동 브리핑이 5시에 이어지는 이 뉴스포에서 전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